네, 반갑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신 그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해외 투자, 직접 투자, 여러분이 직접 투자하는 것을 도와드릴 해외 투자 영업부에 근무하는 구자종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외 투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 또 좀 어렵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와 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 나라의 경제, 환경, 정치, 문화, 사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이런 것. 그래서 처음에 이런 그 세계사의 어떤 흐름부터 간략하게 언급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한 20만 년 전에 이 아프리카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 미국의 유명한 의학기관에서 연구를 했더니 우리 그 DNA, RNA를 다 분석했더니 20만 년 전으로 가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번져나갔다. 아프리카부터. 그래서 이제 한 19만 년 동안은 그냥 수렵 채취 생활을 합니다. 오늘 하루 식량 구해서 먹고 살기 바빴던 거죠. 역사가 없어요 그때는. 하루하루 살고 그냥 이어나가는 거고. 기원전 1000년 정도에 여기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제 정착 생활한 흔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착 생활했다는 것은 벼농사나 밀농사를 지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터키에서 좀 내려와서 지금의 그 바그다드 근처에 있는 이라크 근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류가 그동안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빴는데 드디어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이뤄냅니다. 지금도 우리 디플레이션 온 게 농산품의 과잉 생산 때문에 왔는데 이때는 인류 최초로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가 100명 중에 한 50명만 있으면 50%만 농부하고 50%는 남잖아요. 그 사람 뭐냐? 그 사람들이 뭐 하냐? 그래서 재고가 쌓이니까 그 재고 몇 개냐? 그래서 숫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숫자 개발하고 그 다음에 남는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이렇게 태양신이 나오기 시작하고 달력이 나오고 우리 이거 기록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우리 인류가 BC 4000년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부터 드디어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혁신적인 과잉 생산을 이뤄낸 게 뭐냐, 농기구가. 그 전까지 신석기 시대에 돌 갖고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했다면 구리하고 주석을 섞은 그 청동기로 나옵니다. 청동기가 처음 개발이 됐다는 거죠. 청동기가 지금 초원의 길을 따라서 이 스키타이 지방에다가 이게 전달이 되고요. 이 스키타이 지방에서 우리 조선의 당군 조선, 청동기 문화의 꽃을 피운 당군 조선이 건국하게 되고 이게 항암 문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철기 문명한테 망하죠. 이 청동기는 결국은 철한테는 안 당했어요.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철기 문명이 꽃피운 나라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그 그리스 지방 거기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세력이 넘어갑니다. 로마로 넘어가고 로마에는 한 1000년 이상 신학 시대가 인간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 그런 시대가 되고 결국은 왕하고 그러니까 황제하고 교황하고 정치 결탁을 해서 타락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탈리아에서 처음에 르네상스 사람이 중요하지 않느냐? 사람의 우리 관심 투자. 그다음에 신학적인 것은 좀 비과학적이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캐톨릭에 대한 반발로 신교, 크리스트교가 스위스와 독일 지방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가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프로테스탄트도 뭐냐면 카톨릭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주의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뭐랍니까 성경 내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런 철학을 갖고 프로테스탄티즘이니까 결국은 이것도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중간에 이제 그 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 스페인이 중간에 집권을 하게 되고요. 그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한테 지면서 대영 제국 시대를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유럽이 한 400년 정도 패권을 장악했고요. 그 전에 BC 4000년 메소포타미아부터 17세기까지 한 5700년은 누가 잡고 있었느냐? 이쪽 아시아가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 인도, 그다음에 7세기 정도는 이제 모하메드가 아라비아를 통일해서 이 이슬람 쪽.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아시아잖아요. 아시아가 전체 세계의 GDP 한 80%를 차지했습니다. 5,500년 동안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게 이제 400년 동안 유럽으로 넘어가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미국이 넘버원인 나라가 됐죠. 근데 역사가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결국 세계사 흐름을 보면 결국 이제 지금은 이쪽으로 다시 또 넘어오는 중이다. 한 400년의 짧은 서유럽 서방이 패권을 장악했다 그러면 앞으로 또 한 500년, 1000년 이상은 또 아시아가 아마 패권을 장악할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도 결국은 지금 어디가 유리하냐, 어디 투자하는 게 좋냐 이걸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 역사를 통해서 본 해외 투자 어디다 할 것이냐 이거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와닿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실. 어떤 리포트에 하면은 2020년이 지나면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무시했던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저출산, 지금 OECD 1위, 노령화 1위. 결국 2100년, 100년 이후에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 민족 1위, 한국. 그리고 이게 결국 뭐냐? 저성장이라는 거예요. 저성장. 결국 성장하지 않는다. 미국 사례를 보면요, 한 50년 이렇게 보면 평균 그 실질 성장률이 한 3%가 꾸준하게 성장했습니다. 미국. 이 3%가 뭐냐? 여러분 성장률이라는 거는 3%라는 건 뭐냐면 올해에 내가 100개 생산했는데 내년에 103개 생산한다는 건데 그 3개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구 증가가 1.5%가 있었어. 인구가 계속 꾸준히 늘어났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게 내가 한 개 생산하다가 그러니까 100개 생산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101.5개. 그러니까 생산성이 한 1.5%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 3%에서 인구 증가가 반 이상을 차지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앞으로의 선진국들, 지금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어떠냐? 인구 증가가 제로거나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구 증가가 없으면 성장도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장 큰 나라는 또 한국. 저성장과 인구 출산 어떤 감소 이런 거 다 통한다. 그래서 결국은 수익률이 낮아요. 뒤에 식을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성장률이 곧 기대 수익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과 100개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과 똑같은 국민이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똑같은 국민이 그 다음에 110개 생산했어요. 10% 증가한 거죠. 여기 성장률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한 개씩 가져가다가 1.1개씩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100명이 100개 생산하다가 100명이 110개 생산하면 그러면 내가 수익률이 뭐예요? 현재보다 더 나아진 10%씩 달성한 거 아닙니까? 결국 수익률이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우리나라가 이거 예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국내 부었는데 적립식으로 뭐 한 1.5% 나오더라고요. 제일 큰 요인은 성장률이 떨어진 거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펀드니까 이건 연금이라 펀드밖에 안 돼요. 제가 뭐 직접 운영할 수가 없어요. 펀드니까 한 1.5% 떼먹어요. 증권사하고 운용사가.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 3%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1.5% 수수료를 반납하고 저한테 떨어지는 게 한 1.5%였습니다. 이게 제 사례입니다. 이거를 올해 초에 3월 달 만기가 됐어요, 제가. 잽싸게 펀드도 이제는 제가 선정할 수 있으니까 어디 했느냐? 홍콩 H주로 갈아탔어.
세계 시장 쫙 훑어보니까 홍콩 H가 뭐 소로스도 공격한다 그러고 뭐 헤지펀드들이 막 공격한다 그래갖고 전체 시장의 PER이 6배밖에 안 돼요. 6배라는 거는 내가 6년 있으면 2배가 된다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게 홍콩 H 시장이더라고요. H 시장이 뭐냐면 홍콩에도 상장돼 있고 중국 본토에도 상장돼 있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게 한 뭐 84개 정도 되는데 그 종목들을 지수화한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제일 저평가됐더라고요. 제 앱상에 샀습니다. 그래서 아니 10년 동안 15% 났죠. 연일 9.5%니까. 근데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홍콩 H가 15% 났어요. 그래서 해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실인데 여러분이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거 이 주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만 길게 가지고 가면 쉽습니다. 우리 옆집 뭐 아저씨 아줌마 맨날 싸워. 너 주식하지 말는데 왜 갖고 또 깨먹었냐? 이 집안 말아먹었냐? 왜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그 왜 깨먹냐? 지수를 보면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우하향인 지수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수는 항상 우상향이에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있는 한은. 물가가 올라가면 매출액이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생산성이 늘어나듯이 생산량이 늘어나듯이 기업 매출도 전체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가, 인플레이션이 있는 하에서는. 그럼 매출이 늘고 수익이 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한은 기업의 전체 주식을 사는 인덱스, 지수는 항상 우상향인 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지수 투자하신 분은 깨먹을 사람이 없어요. 한 10년 이상 투자하면. 근데 왜 우리 맨날 그 개인들은 깨졌니? 뭐 친구들 만나면 너 증권사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불행하니? 뭐 이딴 얘기 하고 있잖아요. 저도 결혼 2번 반대 때문에 못했었는데 젊었을 때 증권회사 다닌다고 IMF 때도 그렇고. 저 우리 집안 들어오면 말아먹는다 이거.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주식에 투자하는 게 부동산이나 채권보다 나아요. 왜 그러냐면 리스크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경영학이든 뭐 재무관리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예요. 뭐냐? 너무 쉬워. 이걸 우리가 편차라고 그러는데 이걸 리스크라고 그럽니다. 편차가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변화량. 우리가 아까 3%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현재보다 3% 늘어난다는 거죠. 현재 대비해서 얼마나 변하느냐. 그게 리스크라고 봅니다. 사실은. 현재에 비해서 변하니까. 그래서 이 리스크하고 우리가 수익률을 R이라고 그러면 리턴이 같아요. 이걸 고리스크를 지면 고수익이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장률하고 역시 비례합니다. G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 공식을 보면 뭐 대한민국이든 해외 투자든 저 주가 공식은 다 똑같아요. 이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이게 원금이죠. 주가. 그 다음에 이게 배당.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배당 증가. 이게 배당 수익.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우리가 얻는 거는 배당이잖아요. 배당하고 이 배당을 매년 배당 수익률 뭐 2% 났다 그러면 올해 2%, 내년 2%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냐? 그렇지 않죠. 내년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성장률을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배당이 한 1.5% 나오고요. 미래 성장이 역시 지금 예상하는 거. 우리나라 성장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균 지점 한 10년을 중간으로 하면 한 1.5%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면 한 3% 기대 수익입니다. 3%. 우리나라 코스피 200 뭐 이런 지수를 사면 여러분이 매년 3% 정도 수익이 납니다. 장기 투자하면. 이거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왜 어렵냐? 개별 종목을 하면 이 G라는 걸 예측을 못해요. 국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별 종목을 하면 이게 워낙 들쑥날쑥해. 어떤 회사는 20% 성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 감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미래의 성장률의 변화량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 주가를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 개별 종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게 되는데 수익률이 좋다고 따라가면
리스크도 같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평균 기업의 수명이 30년입니다. 상장에서 분석해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3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여러분이 수익률이 내가 지수보다 한 3% 더 나야 본전이에요. 지수 샀는데 한 7% 났어. 여러분이 종목 열심히 연구해서 수익을 달성하려면 10% 이상 나가야 돼요. 그래야 본전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망하신 분 보면 단타하거나 뭐 개별 종목으로 계속 종목으로 들어가다가 먹어요. 10% 먹고 10% 먹고 어느 날 없어 보세요. 그 회사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뭐 오늘은 이렇게 지수에 투자하자, 국가에 투자하자, 국가를 하나의 종목으로 보자. 응? 이게 패시브 투자라고 그런다. 이걸 평균에 투자하자 이런 거고. 내가 종목에 투자하자. 뭐 대박 날 거 없냐? 이런 거에 몰빵하시는 거, 이런 거를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패시브 투자, 뭐 액티브 투자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국가에 투자한다 그러면 성장률 높은 나라 투자하면 되잖아요. 성장률 높은 나라. 근데 성장률 높은 나라가 리스크도 물론 있어요. 근데 성장률이 미국이 3%씩 이렇게 성장한다고 치면 중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냐면 이렇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변동 이걸 우리가 변동 폭을 리스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성장률은 더 높죠. 기울기가 이렇고 미국은 이렇고 우리나라도 이래요. 그러니까 이 변동 리스크 이게 뭐냐 주기인데 변동 주기 이게 이제 경기예요. 경기. 이게 중국 같은 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큰 수익률을 먹고 싶은데 이 변화량 내가 어느 날 이 중국 주식을 여기 샀어요. 여기서 샀는데 갑자기 이때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와이프 아니면 애가 아파. 뭐 어떻게 주식 팔아야지. 마이너스 20% 놔두고.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 기간하고 이 경기 변동하고 성장률이 일치하지 않을 리스크,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어떨 때? 이 리스크를 없앨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기 변동 주기보다 투자 기간을 더 길게 가져와야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사서 이 바닥에 박대에서 다시 치고 올라올 때 이때 기회를 얻으려면 장기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 투자하자.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성장률이 높은 나라 이 변동성도 크다. 그걸 죽이려면 장기 투자하자. 오늘 강의 제 답이 나왔어요. 성장률이 높은 나라 투자하자. 장기 투자하자.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이 투자의 정답이에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3%. 해외 투자하면 어떠냐? 중국은 한 6% 나오고요. 해외 전체 투자하면 한 5% 나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한 7%, 8%인데 지금 현재 명목 성장률이 한 8%예요. 실제 성장률이 한 6%고. 근데 우리 수익은 명목 성장이잖아요. 명목 성장률이 8% 기대 수익인데 이게 점점 주니까 우리가 투자 기간을 한 20년 아무리 장기적으로 간다고 해서 20년 안에 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평균으로 따지면 한 6% 나옵니다. 6% 연복리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12년에 2배 돼요. 중국이. 이렇게 10년 이상 투자하면 답이 나와요. 그냥. 내가 10년 투자하면 지금 사서 중국이 투자하면 내가 수익이 얼마 나오겠네. 이게 너무나 공식처럼 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장기 투자를 못하고 어떤 종목으로만 맨날 전화 오면 그래 손님들. 중국 저 상담하는데 어떤 종목이 좋냐. 이번에 성강통 오픈하잖아요. 그 11월 말에 오픈하는데 야 심천은 뭐 우리나라 코스닥 같다며.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 주로 이제 바이오나 IT가 많잖아요. 야 어떤 종목이 대박나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심천 같은 시장이 오픈했는데 어떤 회사를 오픈했는지 아세요? 600여 개로 오픈했는데 오픈한 회사의 종목당 시가총액이 최소 1조입니다. 1조 우리나라 돈으로. 1조면 우리나라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쌍용자동차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의 코스닥처럼 그 작은 회사가 아니고
신천의 시장에 상장돼 있다 하더라도 1조 이상의 시가총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량 회사들이 오픈한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대박날 종목은 못 찾아요. 저보고 뭐 신천에 있는데 이게 대박날 종목? 못 찾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성장성이 예측 가능한 것들은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천 같은 경우에 36배 평균, 한 40배 가까이 되고요. 상해 시장이 한 16배 돼요. 이걸 뒤집으면 PER이잖아요. PER. 우리 PER이 뭡니까? 내가 투자했는데 이 수익률로 갔을 때 몇 년 만에 2배 되느냐? 이게 PER 배라고 하죠. 90년대에 박현주, 오늘날의 미래에셋을 만든 이 저퍼주, 저PER주. 그때는 그게 혁신적이었지만 이게 기초적인 겁니다. 그 주식했을 때. 근데 이게 거꾸로 집으면 이게 PER이에요. PER인데 PER도 성장률이 다 반영이 됐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우리가 바이오 산업이나 IT 산업이 발전할 거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 바이오 산업 PER 보면은 60배다. IT는 한 5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변동성 때문에 우리 수익과 이 리스크가 서로 상충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래는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대박날 종목을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거 알고 있으면 내가 해서 안다니시. 미래를 예측하라는 얘기인데 저보고 미래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어떤 놈을 사든 30년 안에 망할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해외 투자할 때 성장성이 높은 나라를 장기 투자하자 이거죠. 그 환율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해외 투자를 하려면 한도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해치할 필요가 없어요. 환의 가치는 그 나라의 국가의 가치입니다. 주가가 기업의 가치면 환의 가치는 그 나라 국가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 나라 국가가 좋아지면 그 나라 환율도 좋아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주식하고 환율하고 거의 같이 가요. 응? 보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너무 작은 나라 투자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베트남에서 한번 실패 봤잖아요. 베트남이 그때 시가총액이 10조밖에 안 돼. 우리가 한 5조를 갖고 들어갔잖아요. 시장을 뭐 300에서 1000 이상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때도 힘들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재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GDP가 어느 정도 있는 나라. 그러면서 통화 공급을 좀 안정적인 나라. 우리가 짐바브웨가 매년 100% 수익 준다고 한들 브라질이 이런 경우가 있었죠. 짐바브웨 투자하겠습니까? 짐바브웨 인플레이션이 10,000%인데 그럼 9,900% 손해인데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공급이 안정돼야 된다. 안에 그 중앙은행의 그 철학이 물가 안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물가 안정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야 우리나라 양적 완화 좀 해라. 이게 돈 없어. 다른 나라 다 돈 서너 배씩 다 푸는데 왜 우리나라 중앙은행 이주열 너는 양적 완화 안 해?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 해봐야 결국 물가만 올라갈 거니까 경제적으로 뭐 통화 정책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냥 돈을 그냥 막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 채권을 사는 거니까 시장에서 채권을 누가 팝니까? 개인이나 기업 채권을 갖고 있는 놈이 채권을 팔 거 아니에요. 그걸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자는 게 통화정책인데 채권을 갖고 팔 정도의 기업이나 개인이면 부익부 빈익빈 중에 부자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현금이 들었다고 돈 소비를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정책을 쓰자는 거고 제 그 맨 뒷페이지 보면 그게 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화정책, 지금 재정정책. 지금 어느 때냐? 통화정책 써도 잘 안 돼. 그래서 세계 그 정부가 에휴, 돈을 그냥 주자. 재정정책을 쓰자는 거예요. 재정정책은 국가 정부가 그냥 국민들한테 돈을 주자는 거예요. 시중에 채권 사갖고 돈 풀어봤자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럼 돈을 누구한테 주냐? 응?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스위스는 그래서 에이 성인들 300만 원, 미성년 뭐 70만 원 다 줄게. 이게 스위스 아닙니까? 근데 스위스가 1인당 GDP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투표에서 실패를 했지만 똑똑한 국민들이죠. 그렇게 하면 결국 빨리 망합니다. 돈을 막 찍어내면 무분별하게 막 찍어내면 제가 그래서 아까 그 틀어준 거예요. 그 동영상 보셨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모든 나라들 망한 거 세계사를 보면 망한 나라는 다 인플레이션이 와서 망해요. 뭐 성장률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통화 공급이 일정한 나라, 뭐 봤더니 뭐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이 정도더라. 그래서 아까 PR이 얘기했는데 PR이 어느 정도 반영은 좀 돼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덜 반영돼 있어요. 이 상해가 16.5%라는 거는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대부분 굉장히 우량한 국공기업입니다. 우리나라 포스코, 한정 같은 회사들이 주로 많고 성장성이 좀 떨어지죠. 신천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천하고 비교하면 상해가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 배당 수익률로 우리가 주식 투자 수익률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에 비해서는 PR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래의 성장성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14배인데도 주가가 뭐 2,000대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죠. 14배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연간 수익률이 7%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4년이면 더블이 되는데.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앞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떨어지니까 이익이 배당 수익률이 1.5%밖에 안 나오는 나라니까 이게 또 앞으로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3%밖에 안 나오니까 주가가 낮은 겁니다. 저게 이 PR이 이익이 낮게 나서 낮은 게 아니라 주가가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PR보다는 그나마 미래의 성장성을 한 번 더 나눠주는 PEG가 더 정확합니다.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냥 PR만 갖고 있으면 야 이거 뭐 어떤 게 저평가인지 잘 모른다. 근데 우리가 이 성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으면 그 성장성을 이렇게 나눠주면 어느 나라가 어느 시장이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중국 상해 그러니까 이 성장성에 비해서 신천이 개방이 됐지만 이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이 상장이 돼도 우리가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홍콩 H가 오른 게 뭐냐면 성강통이라는 게 뭐냐면 홍콩 사람 외국인들은 신천 시장에 있는 주식을 투자할 수 있고 중국 본토 사람들은 홍콩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픈하는 거니까. 그래서 홍콩 H가 더 중국 본토 사람들이 홍콩 주식을 더 많이 살 거다. 그래서 홍콩 H가 더 많이 오르다. 그래서 제가 더